안평대군이 꾼 꿈을 안견히 그린 몽유도 온도 찬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적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이연노의 행적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총순 신미가 이적의 생질이었다라고 나오네요. 생질이라 함은 누이의 아들을 생질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훈의 부인이 곧 이적의 누이가 되는데 그런 이적이 상당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연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연로는 사실 몽이도 원도에 있어서 가장 긴 몽도 원도 부를 쓴 문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집현전 교리 부교리를 지냈고 음, 필체는 좀 시원시원하고 자유롭게 쓴 것 같아요. 풍류를 아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서체가 비슷합니다. 물론 글씨도 많이 썼으니까 아주 빨리빨리 썼겠죠. 정자체로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서풍을 보면 안평대군이 썼던 제시의 서풍하고 약간 닮아 있고 또 이연로도 상당한 문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반흥 이현노서라고 말미했었는데 아, 이현노는 안평대군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몽이도 원도가 1447년에 이제 어, 그려지고 그 이후부터 이연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연로는 문종이 죽기 전까지는 나름 자기의 어떤 어,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렇게 평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잘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안평대군의 도움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서 이현로의 출생 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현로가 야사에 의하면 정사는 아닌 것 같고 야사에 의하면 한명회와도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명회는 세조보다 서너 살 우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조가 1417년에 태어났으니까 한명회가 1410한 4년 뭐 이 정도 태어난 것 같고 그러면 이혼로도 그 즈음 태어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평대군보다는 네다섯 살이 연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건대 이현노가 그보다 더 나이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풍수를 잘 안다라는 거는 어, 상당히 젊은 사람이 풍수를 잘 알기보다는 좀 발록이 있고 그런 사람이 풍수를 잘 알지 않을까. 어, 이연노를 관상의 그 주인공과 이렇게 영화 관상의 주인공과 대비하거나 또는 세조의 책사였던 한명회와 예, 연결하거나 이렇고 안평대군의 책사라 일컫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평의 비호를 받고 안평에게 상당한 어, 애착 또는 충성도 이런 거를 발휘한 것은 찬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노의 글은 찬시라고 하기에는 좀 시구가
5원이나 7원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부라고 얘기하니까 몽도원도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특이한데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현노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도원도라고 하면 그냥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몽유도원도, 그러니까 제목 몽유도원도 그림도자를 썼으니까 거기에 부라고 얘기했으면은 거기에다가 부착한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평대 군의 발문에 그 이현노가 이제 그림에 대한 추가 글을 쓴 거죠. 제 글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찬시 대부분 시문을 적은 경우고, 뭐 몇몇 사람은 이제 그냥 서문 글을 쓴 정도이기 때문에 이연노가 좀 특이하다. 그건 곧 안평대군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이 도록의 또 이 글 내용이 지금 보면 두루마리로 쭉 연결됐다고 보면 하나의 두루마리라고 보면 보통 종이레이가 이렇게 말려져 있거나 그 잘라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종이의 질도 조금 다르고 그것도 좀 이상하네. 색상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연노의 글 기준으로 보면 음, 특이한 종이가 좀 특이합니다. 이연노 종이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자 자수로 따져도 아주 많은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페이지 수가 많네. 셋, 넷, 여덟, 8페이지, 8.5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몽도, 원도, 북. 확 날아가는데 길 아득한데, 공황새 모양의 생소리 유유히 울려 퍼지네. 신선 사는 곳 속세와 멀고 지난 일 모두 뜬구름 같네. 내 일찍이 도연명의 도화 원기를 읽고 한창녀의 시를 읽었다네. 옛날의 신선들을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속에 맺힌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적송자의 속세 등진 맑은 언동 듣고 나서 나도 그 풍도 본받고자 하였다네. 이 세상 밖에 도원의 경지 찾아보려고 천지사방 끝까지 다가 보았다네. 길 멀고도 멀었으나 위아래로 다 찾았다네. 마음으로야 곧장 그곳으로 가려 하였으나 길 그윽하여 통하지를 않았다네. 도에 따라 제쳐 달려가고파 하였으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네. 안타까워라 중도에서 갈 바를 잃고서 뒤를 돌아보며 방황을 하였다네. 그윽한 곳의 난초 엮어 띠를 메고 머뭇거리나니 내 마음은 진정 미덥고 향그러워라. 속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그만. 나는 그만 물러나 다시 나의 처음 입었던 그대로의 옷을 가다듬으려네. 복숭아꽃 떠가는 봄 물결 건너 3급에서 교룡의 모습 바꾸어 놓으려 한다네. 영주의 하늘나라에 오르고 부지의 풍랑을 즐기려네. 지체 높고도 높으신 분의 큰 덕 가까이에서 뵙고 힘써 글로 엮어도 보려네. 그러나 젊은 시절의 씩씩한 회포는 지금껏 다 이루지를 못하였다네.
오고 감의 정신은 또렷또렷하건만 한 해 두 해 나이만 더해 간다네. 온 나라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한들 내 어찌 요즘 사람을 원망하리요. 다행히 하늘나라 신선되는 꿈을 꾸었고 때로는 나도 신선과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네. 옥으로 지은 궁전에 때는 바야흐로 이른 봄. 우리 항아리 시계는 더디기만 하구나. 상이 침대에서 베개 베고 누워서 이단 창문에 휘장 내렸네. 쉬다가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은 잠깐 사이에 하늘로 날아올랐네. 홍백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뇌사가 길을 헤치네. 흰 사슴에 올라타고 푸른 용에 채찍하며 나갔다네. 옥굿을 허리에 차고 구름 깃발 휘날렸다네. 무지개 찬란한 빛 드높이고 천천히 절도 있게 앞으로 나아갔네. 볼륜산을 향하여 길잡아 나아가니 허리에 찬 구슬이 영롱한 빛 반사하며 쨍그렁거리네. 신선 고을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눈 돌려 주변을 살펴보네.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지라 즐거운 마음 짐진 나비에 기탁하여 본다네. 옳고 그름 다 그렇고 그런 것. 잠시 허물벗은 가을 매미 같은 느낌이네. 시냇물에 금고의 붉은 잉어가 뛰고 들판에는 푸른 소가 풀 그늘에 몸을 숨기네. 단약 끓이는 솥에 불 피우는데 두 약이 향기로운 물가에 흐드러졌네. 복숭아꽃 물 따라 저 멀리 흘러가는데 바로 호리병 속 같은 딴 세상이라네. 대나무로 지은 집에 살인문 닫혀져 있는 곳. 인간의 세월이 아니네. 구름 저 끝에 옥으로 다듬은 듯한 절구공이 세워져 있고 배울바닥엔 금장을 담았네. 현상의 꽃가루를 뭉글게 빻아서 단사를 만들었네. 요초로 푸른 자리를 엮어 밝은 들판에 펴놓았고, 옥으로 지은 누각이 높이 구름 위까지 솟았네. 눈 닿은 곳 아득히 보이는 것 없고, 황홀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 없네. 위로 탁 트였으되 하늘이 아니고, 아래는 산 우뚝우뚝 솟아 멀리까지 남은 땅이 없네. 티끌바람 닿지 않는 아득한 곳, 신선과 속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네. 향초 자라는 꽃 피인 섬, 올망졸망 바다 위에 떠 있는 신선의 고장, 늘어뜨린 옷자락은 구름인 듯 비인 듯 대부분이 귤 속에서 나왔다는 신선 노인들. 아련히 악전의 모습이요. 조용함은 마치 교진이 지팡이 짚고 산천 소요하는 잣대로세. 모두가 옥지에서 헤엄을 치고 구슬 깔린 뜰에서 훨훨 나래 펴고 나르네. 폭포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아름다운 꽃을 품에 지녔네. 깊은 밤에 내리는 이슬을 마시고 이끼를 먹으며 아침 안개를 머금고 푸른 전기를 배불리 먹네. 음양이 그들의 춥고 더운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조화가 그들의 흥망을 관장할 수 없네. 담담하게 행하는 일 없어도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세상과 나를 모두 함께 잊었네. 문득 내가 누구이며 무엇하러 이곳까지 왔는지를 알지 못하였네. 하늘에 바람 솔솔 불고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쳤네. 대나무 숲에 빗방울 후드기니 세상이 온통 하나로 맑은 영대로새 짐짓 육아 선가를 뒤따르는데
의관과 술에 덮개 엄정히 갖추니 빛 더욱 나네. 눈에 들어오는 대로의 선경을 묘사하며 시 몇 수 지어 주머니에 담았네. 삼두의 비술은 시험하여 보고 만 가지 변화의 현묘한 이치를 파고들어 보네. 황홀한 가운데 마치 신선사는 허허한 곳에 들어와 장수 누리는 듯 소동파가 날개 돋친 옷 휴대하고 너울거리던 일 다시 겪는 듯하네. 마치 서왕모가 파랑새타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듯하고 문중자가 흰 무지개를 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네. 이 세상 어디매에 이와 같은 곳이 있으랴. 무릉도원이 바로 그곳이로세. 내가 온 곳 되짚어보니 어찌됐든 길길 따라 오지는 않았네. 산과 내 비록 만리를 떨어져 먼 곳이긴 하지만 잠깐 베개 베고 있던 사이에 옮겨왔다네. 부중궁궐을 한 발 나서지도 않고 앉아서 깊은 숲속의 정치 얻었네. 높은 신분 따지지 않고 격의가 없었으며 한 수의 거리를 축소하여 곧장 지났다네. 표현이 다다르니 내 몸 훌쩍 버리고 왔음을 어찌 알리오. 호련히 여기에 다다르니 세상과 내가 함께 꿈을 꾸고 있는가 의심도 하였다네. 옷자락은 비처럼 쏟아지는 꽃잎에 지금도 젖어 있고 소매자락에는 선도 몇 개가 그대로 남아 있네. 몸은 이미 노을진 하늘 끝에 들어 있고 마음은 삼산의 그윽한 고을에 있네. 따르던 사람 보고 무엇을 보았더냐 물으니 중천에 반쯤 걸린 달뿐이었다 하네. 아, 부귀영화의 흔적 없으며 이름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어려운 일. 고개지 춤씨 빌어 그려내고 용의 골수 물들여 넓은 경계에 형성하였네. 비바람 후련히 지나가며 지나온 자취 휩쓸어 버리네. 안개 자욱한 속에 누대는 옛 모습 그대로이고 온갖 풀과 나무 새들은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인 듯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닌데 몸은 어떻게 천진에 이르렀을까? 그림 속의 그림이 아닌데 눈은 호련히 목자욱에 미혹되었네. 어찌 꼭 단계여야만 광활의 약 먹는다 할 것이며 자지를 태워야지만 상산의 즐거움 맛볼 수 있다 할 것이랴. 나는 이에 그림을 어루만지며 펼쳐보고 눈 크게 떠 황홀한 경지에 이르렀네. 일찍부터 그리워하던 터에 그 경지 얻었으니 생각하는 바를 써서 그 뜻 다해 보리라. 크시도다 지체 높으신 분이 긍지어. 무기한 신분이면서도 그 속에 빠지지 않았네. 슬프도다 세속의 각박함이여. 훌쩍 몸을 빼어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싶구나. 비에라 이름한 당을 짓고 세상에 뽐내며 메죽이라 이름한 헌을 짓고 신선세계 찾았네. 상아와 구슬로 장식한 서와 족자와 병전 만권을 저장하였네. 자연과 벗하며 마음가짐에 티끌 한 점 없었네. 형체는 조용한 마음 탓에 부담이 적었고 정신은 도와 함께 융화되어 참에 통하였네. 아홉 번 다시 고운 단약의 힘을 빌지 않고도 신선 세상의 바둑 한 판에 속세의 도끼자루 썩는 것 볼 수 있었다네. 어찌 정성이 지극하여 그대로 감통하고
형체를 잊은 상태에서 현묘함을 통찰하며 어둠 속에서도 넓은 물 건너는 공력 때문이 아니랴. 천지와 더불어 길이 존재하고 해와 달처럼 빛나리. 한 폭의 그림의 선경을 다 드러내었고 우주의 원기를 들이마셨네. 이 세상과 풍속 멀리하고 도원의 경내에 터를 잡았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즐겁게 하고 마음 놓고 태평성대 누리게 하였네. 옛날 옛적의 순박한 풍습 되살리고 쉽게 신의 저버리는 세태 말끔히 내동댕이 쳤네. 속세의 풍습인즉 공교함만 따르고 명예와 이익조차 서로 다투네. 해골 같은 인간들이 세월 따라 몰려가고 슬픔과 즐거움 엇섞여 오장육부 녹아나네. 잠깐 사이에 꾼 꿈이라 하지만 꿈속에서 겪은 일들 낱낱이 현실일세. 오색의 붓 놀려 화려함을 더하였고 꿈에 칼 쇠자루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주의자사가 되었다네. 소나무 심어 가문 드러내기도 하고 난초 선사하여 이름 높이기도 하네. 탕류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이룩한 것 없네. 이는 모두 기륭의 정신이 팔리고 영욕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이라네. 뱁새 나뭇가지 위에 평안함만 알고 큰새 천리를 나르는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겠네. 저들 속된 무리들을 고치는 방법이 없으니 전생에서부터 몸에 배인 탓 진나라 한나라의 군왕은 어찌자고 방사의 불로장생 헛소리에 미혹되어 넓고 넓은 천지에 삼신산을 찾았으며 묻 사람의 뼈를 공벽된 곳에 드러내게 하였던 고 바람 따라 배에 돛 달았으되 이르지 못하였으니 망향과 견주어 득실은 어느 쪽이 많은고 한 번 웃음거리도 못 되는 일이오늘 사람들은 내내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네. 나는 먼지이는 흙 위에 눈물 뿌리고 단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다네. 천년에 한 번 잊기 어려운 좋은 꿈을 만나 한 폭의 신묘한 그림 보았네. 오래오래 내 마음에 품어오던 바로 그러한 곳. 마치 내 눈으로 그 광경 직접 본 것만 같네. 연단 술 익히는 과정의 딜머리가 아니고도 날개 돋쳐 신선 세계로 오를만 하네. 이에 노래 부르노니 도원을 꿈에 보니 세상에는 흔치 않는 일. 도원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세상 사람 다투어 자랑. 보아여도 볼 수 없던 풍경을 꿈에서는 현실처럼 보았네. 그 꿈 지금은 사라졌으나 그림사로 그려놓으니 느낌 새로워라. 그림 펼쳐놓고 꿈길 더듬으니 뼛속까지 시원한 느낌. 그림 보고 시를 읊조리니 눈도 한결 밝아지네. 방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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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노 쓴. 이현노가 그림을 고개지의 그림으로 비교를 한 것은 안견이 그린 그림이 고개지의 화풍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연노는 단종 1453년 계유정난으로 죽는데 출생 연도가 명확하지 않다. 초명은 설로이고 본가는 강흥이고 광후의 아들로 세종 20년 1438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다. 보통
그 과거에 급제하는 나이가 평균 25살 정도 생각하면 아니면 30살에서 그러면 1410년 내지는 어 고즈음이니까 안평대군과는 17살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만합니다. 집현전 교리를 거쳐 세종 29년 1447년에는 병조 좌랑이 되었으나 이해에 뇌물을 받은 죄로 남평에 유배되었다. 문종 1년 유배에서 풀려나 남평에 유배되었는데 이 48년에 51년에 풀려났으면 8901 유배된 몸이었으면은, 아하, 음, 유배가 됐고, 1451년 유배에서 풀려나 승문원 교리에 등용되었으나, 이듬해 안평 대군에게 아부하여 권세를 부린다는 수양대군 측의 탄핵을 받고, 창고되었다가 단종 1년 1453년 개의객난이 발생하며 남원으로 귀양가던 중에 정책과 함께 살해되었다. 정, 정책과 정부와 함께 살해되었다. 음, 이연노의 일생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네, 길어.